자, 이번 시간은 31강 할 차례죠. 들어갑니다. 자, 31강 원가 방식에서 자, 가액을 구하는 우리가 원가법을 지금 하고 있죠. 원가법 정의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식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어렵지만은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뺍니다. 누계액을 빼서 적산가액을 구하죠. 자,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337페이지 보시면 감가 수정하는 방법에 내용연수법에 정률법을서부터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률법은 자, 들어갑니다. 내용연수법에 정률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정률법은 정해법하고는 달리 정률이라는 것은 일정 율식 감가입니다. 일정 율식 감가.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000원인데 첫 해는 감가가 안 되죠. 그럼 1,000원에서 자, 연 10%씩 감가한다. 그럼 1,000원에서 처음에는 0을 빼면은 1,000원이 되겠죠. 근데 1년에 10% 감가한다면 1,000원에 곱하기 0.1을 하면 100원이 감가액이 돼요. 그러면 1,000원에서 마이너스 100원을 빼면 900원이 남거든요. 그 다음에 900원에다가 곱하기 0.1을 하면 90원이 되니까 자, 어떻습니까? 자, 900원에서 또 90원을 빼게 되면 810원이 남죠. 그럼 810원에다가 곱하기 0.1 하면 81원이 돼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일정 율식 감가가 되는 거죠. 그럼 감가액이 첫 해는 크다가 점점 작아지니까 상가액이 체감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얘는 처음에는 상가액이 많다가 점점 상가액이 체감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감가가 많이 되는 기계 장치 같은 데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337페이지 보시면 정률법이란 대상물건이 매년 일정률로 감가가 된다는 가정이에요. 매년 말에 우리가 미상각 잔액, 아직 상각하지 않은 잔액 810원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매년 말 미상각 잔액에다가 일정한 감가율을 곱하는 거죠. 매년 감가율을 구합니다. 그러면 초전도에 가장 크고 우리가 매년 감가액은 갈수록 체감한다는 거죠. 그 체감 상각법이라고도 하고 항상 전년도발 잔존가액에다가 우리가 감가율을 곱해서 감가액을 구하는 거죠. 자, 감가 누계액도 우리가 증가는 해요. 그죠? 그래서 누계액은 이제 100원에서 190원 하면은 100원에서 늘어났죠. 또 81원을 더하면 또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감가율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표준 감가액 정할 수가 없죠. 다 틀리니까. 자, 복선가격은 제도론가에다 곱하기 잔가율을 곱해서 경감연수로 한다는 건데, 자,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1,000원에다가 곱하기 잔가율이라는 것은 1 마이너스 감가율을 얘기를 해요. 1 마이너스 감가율. 그럼 10%씩 감가한다면 1에다가 자, 10%를 빼니까 0.1이니까 당연히 잔가율은 0.9가 되죠. 자, 그래서 1년이면은 900원이고 2년이면 9, 9, 80, 810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그냥 요 계산 문제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자, 1억 원인데 경과연수가 4년이다. 그럼 우리가 10%다. 그럼 1 마이너스 0.1이니까 0.9의 4승이죠. 4승.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4승이 되니까 0.656을 곱하거든요. 그래서 6,560원인데 자, 이건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그럼 중요한 것은 넘기시면 338에 가시면 감가 누계액이 가장 큰 순서를 대라. 자, 감가 누계액. 그럼 감가 누계액이 큰 순서는 초기에는 누가 제일 감가를 많이 해요? 정률이 제일 많이 합니다. 정률, 정액 상한이죠. 처음에 많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감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는 그래프는 안 넣었지만 매년 감가액이라는 것이 매년 감가액이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게 기간이라고 한다면요. 정액법이든 상한기급법이든 일정해요. 정액, 그다음에 상환기급법. 그러면 상한이 더 이자만큼 적게 뛰죠. 정률법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많고 적어지겠죠.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은 정률이고요. 그 다음에 정액이고
그 다음에 상한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복선 가격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복선 가격이라는 것은 남아있는 적산 가격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게 큰 순서는 이게 작아지죠. 그럼 거꾸로 많이 뛰니까 제일 적게 남겠죠. 그래서 상한기계법이 제일 크더라. 근데 우리가 기간 말에는 감가두기 큰 순서는 나중에는 정액과 정률이 만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제 이자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상한기계법은 어때요? 이자를 고려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체적으로 누계액 자체가 작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는데 보통은 이제 1번과 2번 위주로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최근의 경향은 여기까지도 잘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찰강화법하고 분해법까지 저번에 다 봤죠. 정률법까지 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의 비교를 한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상각과 수정에 대한 차이점은 우리가 요즘 나오는 문제는 좀 정해졌어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요거 감가수정하는 방법이 지금 내용연수가 있었고 관찰강화법이 있고 분해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상각하고 수정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감가수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상각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럼 감가하고 수정은 틀리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일단 세 가지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평가에 대한 목적을 본다면 상각은 회계 목적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1,000원에서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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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이다. 300원이 감가두객이면 700원이 남거든요. 그럼 우리는 700원에 대한 평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적은 그 실제 가치 손실분을 산정합니다. 감정평가. 평가 목적인데 얘네들은요. 기업에서 세금을 좀 적게 내려면 감가상각을 많이 할수록 비용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배분한다. 세무회계 처리이기 때문에 회계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의 기초가 제조단가를 잡지만 걔네들은 장부가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취득가격을 잡아요. 그 다음에 자, 우리는 나가서 직접 실제 장부상하고 틀리기 때문에 눈으로 관찰하는 관찰감가법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찰감가법을 인정해요. 관찰감가법을 우리는 인정하는데 얘네들은 회계사니까 인정을 안 하죠. 이 세 가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것들은 그냥 사이드로 가세요. 자, 일단은 계산의 기초까지 갖고 관찰감가법 우리는 인정한다. 얘네들 인정하지 않는다. 자, 우리 감가수정이라는 자체는 자, 우리 감가수정하는 방법은 내용연수로 하는 게 경제적 내용연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 수명까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적 내용연수로 감가수정은 기준을 해요. 근데 장래 보전 연수가 중요하죠. 우리 남아있는 게. 근데 회계에서는 법정 내용 연수로 딱딱 그 장부상에 딱 정해졌죠. 몇 년. 그래서 경관 연수가 중점은 되고 자, 우리 감가수정은 물리기능 경제적, 외부적인 감가까지 다 봅니다. 근데 걔네들은 경제적 감가가 빠졌어요. 그 다음 우리는 현존 물건에만 대상을 하는데 만약에 에어컨이 100만 원 주고 샀는데 10년의 법정 내용 연수가 있다면 2년째 돼서 부서지면 우리는 그걸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죠? 근데 이제 8년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이 8년이 돼서 부서졌으면 2년이 더 남죠. 우리는 8년으로 끝나버리는데 걔네들은 상각애들은 자산으로 계상되면 멸실되어도 2년 동안 계속 상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는 토지는 조동지 매립지도 원가 방식 가능하죠. 인정하고 걔네들은 상각자산만 인정이 되고요. 우리 감가상각비를 영업경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이제 경비로 우리가 털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출 체크를 이제 간다면 밑에 기출 체크를 보시면 다음 감가상각과 감가수정에 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자, 2번. 자, 우리는 감가수정은 제도원가고 상각은 취득가격이라고 했죠. 이게 가장 기초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 여러분들이 그 2번 문제를 이해하시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부동산 평가 방식에 가운데 다음 나타내는 부동산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자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고요. 이 감가수정이 나올 수 있는 건 원가 방식밖에 없거든요. 그럼 5번이 정답이에요. 신축 건물이나 공공건물, 교회. 신축 건물은 진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또 공공건물은 수익이나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임대료를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얼마에 거래되는지 모르잖아요. 교회나 사찰 같은 거. 특수 목적 부동산은 다 원가 방식입니다. 근데 1번에 보시면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 동영상으로 보시게 되면 수입 방식을 공부할 거거든요. 이 시장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미래에 대한 수익이니까 수익 갖고 따지고, 토지장려법과 건물장려법 가지고 있는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서 개량한 게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익 방식의 저당지분환원법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일반인들이 가격을 대상분할 시장 가치로 인정하는 경우는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걸로 따진다는 건 비교 방식이에요. 설득력이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은 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기다리는 매년의 소득과 소득이 나왔다면 다 우리가 어떤 수입 방식이겠죠. 그래서 기간 말 처분 시 창출되는 소득으로 부동산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뭐 저당지분환원법과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 수입 방식인데, 일단 이렇게 갈게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원가니까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 1번의 시장 가치를 따졌을 때 장래라는 게 나오고 소득이라는 게 나오니까 수익이고, 그 다음에 2번 이것도 수익, 그 다음에 3번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 비교했으니까 비교 방식, 4번도 소득이 나오니까 그냥 수입 방식이다 이렇게 알고 가세요. 어차피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예전에 난이도가 좀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3방식을 다 이해하시면 이 내용을 알 거고요. 자, 3번 동일한 기능적 효용을 제공하는 현대적 건물과 건축한 지 오래되어 원자재 디자인 배치 등이 크게 다른 건물을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때 다음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른 것들은 뭐 그냥 우리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우리가 3번에 가시면은 이 제도론가는 자가건설이라도 도급건설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간접비도 포함되지만 기업이윤, 개발이윤도 수급인의 적정이윤도 포함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이윤과 동산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추정한다? 아니죠. 포함해야 되죠. 동산의 감가상각비는 또 간접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자, 4번 감가수정 방법이 아닌 것은 잔여법이라는 게 지금 없었어요. 내용요소가 정률, 정액, 상한, 관찰관계법이 있죠. 분대법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문제는 적산법이니까 이따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342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감정평가의 감가수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오늘 맞는 것은, 자, 기업 맞잖아요. 회계 목적은 감가상각.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회계 목적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가격.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제도론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관찰법을 인정하지 않고 수정은 인정하기 때문에 니은이 바뀌었죠. 자, 정률법은 어떻게 돼요? 매년 감가액은 첫 해가 가장 크죠. 아까 지웠는데 첫 해가 가장 크고 해가 갈수록 100원, 90원, 81원이 됐잖아요. 자, 감가수정은 감가요인을 일반적으로 이제 물리기능 경제까지 다 보는 거죠. 그다음에 감가수정할 때는 우리는 경제적 요소 갖고 따집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디귿, 리을이 되겠죠. 니은하고 미음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고, 자, 7번 문제는 한번 별표를 쳐놓으세요. 자, 8번은 제가 풀었고,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다면 이제 9번 같이 감정평가 가격이 나올 수가 있는데, 9번도 가장 어렵게 초점했던 정해법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나온다면 7번처럼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7번은 이제 문제가 똑같이 유사하게 나왔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제도론가를 구할 때 그 편입적 건설 비용에 수급인의 적정인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같이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숙지를 하셨다면은 이제 보는데,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단은 7번을 보시게 되면,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산정한 A 건물의 제곱미터당 제도론가는, A 건물은 10년 전에 준공된 4층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이 400이고 연면적이 1250이라면, 자, 지금 제곱미터당 제도론가를 구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어떻게 보냐면 이 나중에 연면적으로 나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이제 1000원이라는 자체가 공이 3개 붙죠. 그러면 직접 공사비가 2억 7천, 간접비가 3천, 공사비가 3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개발 사업자의 이윤, 개발 이윤이 포함이 되죠. 기업 이윤이. 그래서 3억 6천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3억 6천으로 이제 6천만 원으로 곱해야 되는데, 자, 기준 시점이 중요합니다. 기준 시점은 이제 평가되는 시점을 이제 보는데, 10년 전에 건축비가 100이에요.
그럼 100이면 100이 이제 기준이고 위에가 130이라는 건 현재 시점에서 1.35배가 뛰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 4억 8,600이 나옵니다. 우리가 4억 8,600. 그럼 4억 8,600이 나오면 자, 이거를 1250으로 나누겠죠. 1250. 그러면 우리가 38만 8,800원이 제곱미터당 단가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다음.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9번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7번 문제는 1번이라는 걸 아셨고, 다음과 같이 조사한 건물의 기준시점 현재 원가법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은 아까수정은 정해법이다. 자, 2005년 10월 30일 건축비가 2억 원이라면 2003년 10월 30일은 2년 지났잖아요. 그럼 2년간 경과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건축비는 매년 10% 상승한다는 것은 2년 동안의 기준점을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준점의 잔존 내용수는 48년이라는 건 2년 더하니까 전체가 50년입니다. 잔존 가치율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먼저 제도원가를 구하면 예전에 2억이었는데 자 곱하기 10%씩 그럼 1 플러스 변동률 적용법이다 보니까 R이 우리가 0.1이 되죠. 여기다가 2년이니까 2승을 해야 되죠. 그럼 두 번 곱하니까 1.1이 돼요. 그럼 정확한 계산이 2억 4,200이 됩니다. 자, 그럼 해설을 보시면 잔존 가치율이 10%라는 건 여기에 10%죠. 그럼 어차피 2,420만 원이 10%인데 그렇게 가는 것보다 10%를 뺀다는 건 90%를 곱하니까 0.9를 그냥 곱해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2억 1,78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가 아까 경과연수가 2년이 경과됐고 남아있는 잔존연수가 48년이니까 5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매년 감가액이라는 자체는 매년 감가액은 자 얼마가 나오냐? 자 400 자 나누게 되면 435만 6천 원. 여기 꼭 계산기 두들기시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경과연수가 2년이에요. 그럼 2년을 곱하게 되면은 800 자, 어렵게 나왔죠. 871만 2천 원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2억 4,200에다가 871만 2천을 빼면 2억 3,328만 원이 나오거든요. 8만 8천 원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나왔을 때가 가장 좀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좀 간단하게 그 계산에 대한 것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계산을 간단하게 뭐 몇 억 이렇게 해서 뭐 10%를 넣든가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그 339로 가시면 이제 임대료예요. 그래서 임대료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임대료. 특히 이제 적산법에서는 우리가 예전에는 계산 문제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의의하고 그 다음에 그 산식 정도만 밖에 안 물어봐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이제 보십시오. 자,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값이 1억이 자기가 자본이 있어요. 그죠? 그 자본을 여기다가 임대사업을 할 때 15층짜리 건물이 15억 달러예요. 그럼 딱 5층을 딱 지가 1억을 투자하게 되면 그 1억에다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평가사한테 맡기죠. 근데 이제 보통은 다 임대는 거의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보통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갑니다. 우리가 원칙이에요. 규칙에. 예전에 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 1억 곱하기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기초가액입니다. 기초가액에다가 자 기대율이라는 자체는 은행이자 정도는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대율은 이제 임대차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단기적 이율이다. 당해 계약 조건을 전체로 해서 정기 적금이자가 이제 산정 기초가 되죠. 뭐 한 5% 잡는다. 그럼 1억이 5%는 10%의 반이니까 1,000만 원에 대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반은 500만 원이잖아요. 여기다가 자, 은행에 맡기면은 경비가 안 나가는데 우리는 경비가 나갑니다. 필요 적용비라는 게 나가요. 만약에 여기에 200만 원이면 빼주면 3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은행 맡긴 게 낫잖아요. 가산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산 임대료가 우리가
7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그럼 정의 중요합니다.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 기대율을 곱해서 산정된 이 기대율이 또 가르쳐서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 그래서 기대 수익의 예상 물건을 계속해서 임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임대료를 구한다. 자, 그래서 기초가액이라는 것은 뭐 그냥 참고하세요. 기초가액은 우리가 수익환원법에 의한 수익가격은 안 된다. 자, 수익환원법에서의 수익가격 거기 임대료가 포함이 되거든요. 나중에 배울 거지만. 그럼 임대료에서 임대료를 구한다는 건 순환 원리에 빠지니까 채용이 전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게 아니라 계약만 한 곳만 가니까 그 고려한 것만 가고요. 그러니까 기간이 당기고 물건을 보면 이제 해당 부분만 되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필요적 경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감유, 조선, 대공정 이렇게 앞자만 따는데 감유, 조선, 대공정. 자, 일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임대료다 보니까 감가상각비는 들어가요. 감가상각비는.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포함이 돼서 임료에 포함이 되지만, 자, 유지관리비는 공입비와 부가사용료 같은 수도라든지 이 수도관련비라든지 전기료 같은 경우는 따로 계량기가 다르잖아요. 따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 같은 거는 우리가 유리창 깨진 것 유지관리비지만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증축시키는 건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관리비에 안 들어가요. 조세공과도 취득세는 취득할 때 되잖아요. 그 등록세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소득세도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세만 포함되겠죠. 보유가세니까. 손해보험료도 자, 없어지는 소멸성 같은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같은 거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만 포함되고 임대인이 일정 기간 지나면 타먹는 비소멸성 보험 포함 안 되고요. 대손준비금은 결손준비금은 임대료를 회수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증금이라는 걸 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보증금 낼 때는 공실은 들어갑니다. 공실에 대한 건 빼주자는 거예요. 경비에. 정상운전자금이자지 건설자금이자나 다른 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341페이지 가시면 자, 지금까지 문제 나왔던 거는 이걸 더한다고 하고 기대율을 이제 다른 걸로 바꿔서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풀고 빨리 비교 방식으로 하는데, 자, 341페이지 가시면은 기준시점의 대상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5천만 원이 기초가액입니다. 5천만 원. 자, 여기다가 자, 기대율이 5%예요. 5%. 그럼 우리가 0.05를 곱해도 되지만 5천만 원의 10%는 500에다가 반이니까 250만 원이 되죠. 그 다음에 자, 상각후 세공제전이라는 건 상각이라는 건 감가상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각을 하고, 세공제전이라는 건 이 조세공과에서 아까 어떻습니까? 재산세는 들어갔는데 소득세 법인세는 안 들어갔어요. 서지세 법인세를 공제하기 전이죠. 그래서 경비가 70만 원이 나갔다. 그럼 더하면 되죠. 320만 원이다. 그냥 간단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빨리 이제 우리가 345페이지 가시면 비교 방식으로 갈게요. 자, 이제 비교 방식입니다. 자, 비교 방식은 가액을 구하는 걸 이제 가죠. 가액을 구하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 자, 그래서 조금 우리가 여러분이 이 자체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훑어드릴게요. 자, 지금 가시면 이제 원가 방식을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십시오라고 우리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원가 방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앞쪽으로 가셔서 334로 가시면 원가 방식의 장단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가 방식은 재생산이 가능한 모든 부동산에 적용이 가능하죠. 특수 목적 같은 거는 아까 문제 풀었을 때 뭐 공공용이나 공익 이런 데 쓰이는 것들은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평가에 또 유용합니다. 수입 방식과 비교 방식 못하죠. 계획 또는 신축 건물은 진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대동가가 파악이 어렵고 건축의 질적 차이, 간접 비용 차이, 가가사기 추계의 주관적이고 뭐 기성시가지는 평가가 불가능한데, 자, 그냥 우리가 그 내용만 그냥 간단히 봤고요. 넘기시면은 제도론가를 꼭 보세요. 일단은 3방식 6방법에 대한 7방법도 우리가 공시지가까지 있지만, 일단 정의 중요하고 산식 중요하고, 원가는 복제원가와 대치원가가 있고, 자, 우리가 이 제도론가에는 필적 도급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이 포함이 된다라는 걸 자꾸 계산했죠. 감가 수정하는 방법, 감가요인은 물리기능 경제를 바꿔낼 수 있고요. 자, 감가 수정하는 방법은 보통 내관 분시 임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연수가
정액률상.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정액, 정률, 상환기법.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세 가지를 비교했었죠. 그다음에 관찰강화법이라는 게 저번 시간에 했었고 분해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안 해드렸지만은 시장수주법과 임대료손실인하법은 이제 간접법이다. 그래서 대관, 분시, 임 다섯 가지. 그래서 관찰강화법까지는 직접 대상에서 구하고요. 자, 시장수주법과 임대료손실인하법은 시장에서 구하는 간접법이다. 자, 그다음에 적산법이라는 자체는 또 감가수정과 상각 차이점 꼭 기억하시고요. 적산법은 그냥 정의하고 그 산식만 좀 나오는 추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비교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를 가지고 비교를 해요. 거래사례가 많아야 되죠. 시장성이 있어야 되고요. 자, 거래사례를 자, 갖고 올 수 있는 거가 동일수급권이라고 배우셨어요. 동일수급권. 그럼 수요와 공급이 동일한 지역에 서로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동일수급권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대상부동에 속해 있는 인근 지역이 있었고요.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을 때 속해 있지 않는 유사 지역이 있습니다. 동일수급권에서 갖고 와야 되죠. 자, 그럼 용어 정리가 내가 이제 평가를 하려면 과거의 거래 사례가 있어요. 과거에 거래 사례에 가액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1억으로 거래가 됐대요. 그럼 이게 만약에 1년 전이라면 지금과 다르겠죠. 내가 평가하려는 가액은 대상 가액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를 거래 시점이라고 하고요. 사례 시점, 기준점을 갖고 와야 돼요. 거래 시점을 기준점으로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보면서 자, 우리가 사례 정상화 작업이 있죠. 그래서 이 대상 가액을 구하는 이 임시로 계산한 시산 가액이 비준 가액이라 그래요. 자, 사례와 비교해서 준한다. 또 유추했다. 유추 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례 가액이 있잖아요. 보통 가격이라 나올 수 있지만 이제 가액과 가액은 똑같습니다. 가격과 가액은. 그러면 거기다가 곱하기 만약에 그 어떻습니까? 형이 동생한테 넘겼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는 대상 부동산이 속하에 있는 것이죠. 사례가 있고요. 여기는 동일수권에 있지만은 대상은 없다. 사례만 있다. 예전에 이제 여기가 뭐 강남역이라면 여기가 역삼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좀 싸게 넘기잖아요. 그럼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면 그걸 고치는 걸 사정보정치라고 합니다. 치를 뺄게요 그냥. 사정보정을 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시점이 틀리면 시점을 수정해요. 시점 수정이라는 게 되고요. 자, 지역이 인근 지역이 아니라 유사 지역이 있다면 지역에 대한 요인이 틀리겠죠. 지역 요인을 비교하고 자, 암만 옆에 있는 건물도 개별적인 요인이 틀립니다. 개별 요인을 비교해요. 또 우리가 시험 문제 면적도 틀리면 면적까지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통 사시지계라고 암기를 하시고요. 정의 중요합니다. 자,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 요인이 있죠.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해서 대상물의 현황에 맞게끔 사정보정이라는 게 가로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이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시지계면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선택은 자, 대표성이 있는 매매 사례여야 돼요. 그걸 먼저 해야 되고 대표성이 없는 사례는 제거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사례 선택의 기준입니다. 사례 선택 기준. 기준을 본다면 자, 첫 번째는 위치 유사성이죠. 그럼 우리가 지역 요인을 비교하려면 위치의 유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까운 게 아니라 동일수권 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동일수권 유사 지역에 존재하는 부동산이 된다. 물적 유사성은요. 자, 물적으로 유사해야 돼요. 개별 요인이. 그래서 사례는 속조 건물인데 대상은 목조 건물이다. 그럼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염두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 유사성.
자, 이게 시점 수정을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시점 수정의 가능성은 시간적 의사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1시간 우리가 어떻습니까? 1년 전 거는 신뢰성이 있는데 30년 전거 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적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자, 사정보정에다 배표쳐 넣어주죠. 시험 문제 사정보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사정보정. 그 사정보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사정보정. 그래서 사정보정은 이제 사정보정이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자, 일단 특수한 매매 사례는 안 되는데요.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를 보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전혀 안 된다면 절대로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주의할 점은 선택된 사례 부동산에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었지라도 개입된 사정을 정상적으로 보정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사례를 선택할 수 있다. 요거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나왔던 게 얘니까 우리가 요걸 낼 가능성이 커요. 근데 배분법은 사례 자료를 구하는 법은, 자, 우리가 일단 개별 요인을 가지고 이제 배분법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자, 이것도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자, 배분법은 사례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사례 가격을 구한다. 사례 자료 또는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일단은 거래 사례가 대상과 동류형 부분과 일시적인 부분을 합쳐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사례 부동산의 동류형의 부분만을 사례 자료로 채택하는 거예요. 자, 뭐냐? 자, 우리가 사례 부동산이 만약에 복합 부동산이에요.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된 거거든요. 토지 위에 건물이 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례는 복합 부동산인데 대상 부동산은 토지만 있습니다. 낮이에요. 얘는 건물이고. 그럼 요게 일부가 같다면 평가하는 범위를 좀 확대해서 이것도 평가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공제 방식 같은 게 있는데요. 공제 방식은 뭐냐면, 자, 들어보시면요. 자, 만약에 얘가 1억이면 얘가 6천만 원이라면 뺀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4천만 원이 되니까 빼가지고 이제 공제 방식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래 사례에 대한 활용 범위를 좀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얘는 대상 부동산이 낮일 경우, 사례 부동산이 건물일 경우도 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것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면 사정 보정이죠. 사정 보정은 매매 사항입니다. 그죠? 근데 시점 수정은 시장 사항에 따라 다른 거죠. 사정 보정에 대한 거래 사례에 개입된 비정상 때의 비시장 가격을 정상적인 시장 가격으로 수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항상 계산을 할 때, 자, 대상이 올라가요. 사례가 내려갑니다. 플러스는 우세, 마이너스는 열세, 알파. 플러스는 우세, 마이너스는 열세, 알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얘가 사례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례가 가격이 100원인데 사례가 또 우리가 100인데 대상이 110이다. 그러면 지운다면은 어떻게 돼요? 일단 대상이 110으로 더 우수하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사례가 내려가고 대상이 올라가요. 그래서 자, 그냥 우리가 야매로 이 상자를 윗상자입니다. 그래서 윗상. 자, 사례는 뭐 아래 하자라고 한다면 아래 거래 사례 뭐 안 먹혀더라도 상은 윗상자다. 그다음에 대사, 그럼 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사정 보정률을 본다면 항상 대상이 올라가니까 사례가 내려가죠. 그럼 사례 부동산이 시적 간의 거래로 정상가보다 10% 고가로 됐다. 그럼 밑에가 110이고 위가 100이 되겠죠. 특정 가격이라는 것은 사례만 보정하는 게 아니라 대상도 보정할 수 있어요. 자, 대상 부동산이 10% 고가로 매도하고자 한다. 수집된 사례 부동산이 정상가보다 10% 저가된다. 그러면 밑에 10을 빼고 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가로 매도하고자 한다는 것은 10% 높기 때문에 100으로 잡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점 수정입니다. 시장 사항에 대한 수정이에요. 그래서 사례 부동산이 거래 시점과 대상의 기준 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하죠. 1년 전. 그럼 가격 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자, 사례 가격을 거래 시점에서 가격 수준에서 기준 시점의 가격 수준으로 정상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거래 시점을 기준점으로 갖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을 완료한 후의 가격. 되게 좀 어렵습니다. 시점 수정을 완료했다는 것은 시점 수정만 끝났다는 것은 아직 정상화 작업은 안 했어요.
그럼 아직은 사례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직은 사례 부동산이 가격이 된다. 자, 시점 수정에서는 가격 변동률 인근 지역에서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따라서 동일수권 유사지역에 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유사지역에서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예요. 자, 얘는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로 자, 어떻습니까? 지수법하고 변동률 적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점 수용을 구한다 방법은 그래서 보통 제가 오프라인에서 시지변으로 외우시라고 그러거든요. 시지변. 그래서 지수법은 지수 갖고 따집니다. 단순히. 그래서 항상 대상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 시점 수용치는 대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준 시점이 올라가요. 기준 시점에 우리가 그 가격 지수를 거래 시점으로 나눕니다. 거래 시점으로. 그럼 만약에 거래가 100이면 기준 시점이 만약에 뭐 200이다. 2배 떼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수 갖고 따진다. 자, 변동률 적용법은 뭐 아까 되도록가가 1년 전에 1억인데, 뭐 1년 전에 이제 2억인데, 자, 10%씩 2년간이다. 그럼 1 플러스 0.1에 2승을 했잖아요. 이게 변동률 적용법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 변동률 적용법은 시지변. 자, 변동률법입니다. 자, 얘는 이제 우리가 1 플러스 마이너스. 자, 우리가 하락이 될 수도 있어요. 집가라든지 그 물가 상승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아래 n승이 되죠.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 자, 우리가 토지를 봤을 때 토지가 1억으로 거래됐던데 사례 토지가 대상 토지는 만약에 10% 1년 동안 상승했다. 그럼 여기다가 1.1을 곱하잖아요. 그럼 1억 천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작업은 종합적 비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점법하고. 자, 그럼 아까 이게 우리가 시점 수정의 방법이라면 자, 얘는 비교 작업이 지역 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 비교를 하는 방법이에요. 비교 작업. 자, 그럼 우리가 지계 종평 이렇게 해서 앞자만 따지는데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이 있어요. 그럼 종합적 비교법은 그게 인근, 자, 우리가 그게 지역 요인이 됐던 개별 요인이 됐던 대상과 사례를 봅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면에서 10%가 우세하고 얘가 5%가 열세하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평점법은 뭐냐면 자, 하나씩 우리가 어떻습니까?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봐요. 우리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자, 여기 이제 TV에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합니다. 그럼 가족들이 진선미를 이제 고르는데 자, 가족들이 고른다는 자체는 자, 우리가 갑이라는 아버지가 있고 우리라는 아들이 있고 정이라는 와이프가 있다면 이건 다 주관적이에요. 그냥 종합적으로만 보는 거죠. 뭐 얘가 얘보다 뭐가 우수하고 근데 평점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항목별로 봐요. 그럼 얘가 더 정확도가 크겠죠. 얘가 주관적이고요. 그 종합적 비교법은 보다는 평점법이 더 정확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례부동산과 대상부동산에 대해서 가로조건, 환경조건 이렇게 항목별로 봅니다. 그래서 항목에 대해서 상호 비교해서 얻는 점수를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비교법보다는 종합적 비교법보다 복잡하지만 더 정확도는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워볼게요. 이제 계산 방식이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보통 대상이 올라가고요. 사정보정이 됐던 지역요인이 됐던 개별요인이 됐던 자, 우리가 은는이가라는 게 나와요. 주어, 은는이가. 주어가 항상 조정이 되고요. 뭐뭐 보다가 100이 됩니다. 그럼 1번에 가시면 대상이 주어요. 근데 이제 어려우면 보다부터 보세요. 어디가 보다가 잡혔냐. 사례가 보다 잡혔죠. 사례를 100으로 잡고 대상이 조정이 돼요. 그럼 대상이 15% 우세하다? 그럼 115가 되고 밑에가 100이 깔리는 겁니다. 자, 2번. 자, 사례부동산이 주어요. 대상이, 자, 보다가 100이죠. 그럼 대상이 100으로 잡고 사례가 조정이 됩니다.
그럼 대상이 얘가 100이고 사례가 5%가 열세하니까 95가 된다는 얘기예요. 3번 같은 건 아직까지 이제 출제가 안 되는데 이게 종합적 비교법인데 자 대상 토지가 있고 우리가 B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대상이 있고 B가 있는데 그 지역에 표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얘와 얘와 얘를 이렇게 비교한다면 얘와 얘가 비교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항상 대상이 올라가니까 A가 대상이고 표준지가 얼마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표준지가 올라간다면 A, B가 나오는 거죠. 그럼 결론은 얘는 지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표준지를 100으로 잡았죠. 그럼 100으로 잡았다면 얘는 아무 의미가 없죠. 중간에 비교하기 위한 거죠. 대상이 표준지보다 10% 열세, 사례가 표준지보다 5% 열세. 그럼 100 지워지니까 결론은 얘가 90이 되고 대상이 10%가 열세니까 10이 나가죠. 그다음 얘는 5%가 어떻습니까? 사례는 5%가 우세하니까 105가 되죠. 그럼 결론은 대상보다 사례가 더 105만큼 더 우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의사항, 주의사항은 저번에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시 하지 않습니다. 인근지역의 사례 선택할 경우는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지역이니까. 하지만 개별 요인을 해야 된다. 근데 유사 지역에서는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다 비교하고 그러나 어떠한 경우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인근 지역에서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지역 분석은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반드시 한다. 아마 시간 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는 쉬워요. 자, 이건 이제 임대료라고 한다면 이게 임대가 되겠죠. 임대 사례 비교법이 되고 이건 가액이 아니라 임대료가 되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게 가액이 아니라 임대료, 사례 임대료를 갖고 오는 거죠. 이것만 싹 바꾸면 돼요. 그러면 사실지기 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임대사례비법은 앞쪽이 거래사례비법과 같지만 자, 가치 형성률이나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 박스 치시고 비교해서 대상 물건 현황에 맞게끔 사정 보정 시점성 가치 형성 다 맞죠. 대상 물건의 가액이 아니라 임대료다 박스 치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기출체크는 뭐 가장 비교 방식과 가장 타당한 것은 5번이에요. 자, 거래사례는 부동산, 거래사례 부동산과 감정평가 대상분의 품등 시점을 비교해서 가격을 구하고자 할 때 가장 자, 지금 평가사한테 너 그렇게 왜 매겼어? 사례가 50원이니까 나도 50억이야. 실질적이고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대체 관계 성립되는 거죠. 비교하니까. 이렇게 해서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왔죠. 대상과 사례 중에서 대상이 유료가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주어져. 사례가 보다가 100입니다. 그럼 사례를 100으로 잡고 어때요? 사례를 100으로 잡고 대상이 조정이 되죠. 그럼 대상이 10% 우세하면 110이 돼요. 근데 이걸 눕히게 되면 110에다가 이렇게 해서 나누는 게 100이 된다. 대사 이거 외우면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좀 어려운 이 계산 문제로 간다면 자, 3번은 뭐 아까 사시지계라는 게 있었고 대상이 올라가고 은는이가가 주고 뭐뭐보다가 100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번을 풀어본다면 자입니다. 자, 대상 부동산은 면적이 아까 면적도 나온다 그랬어요. 900이고 그럼 900이 올라가요. 대상이. 그래서 900이 올라가고요. 물론 우리가 여기 앞에다는 2억이 들어가야겠죠. 순서대로 나오니까 제가 순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가 1000이에요. 그럼 밑에가 1000이 내려간다는 거죠. 곱하기. 그 다음에 개별 요인부터 비교했죠. 그러면 대상 부동산 은이 주어고 사례 부동산 보다가 100이니까 사례보다 10%가 우세하다. 그럼 개별 요인은 밑에 해설이 있으니까 개별 요인은 제가 안 적을게요. 110이 되고 100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례 부동산 면적 했고 1년 전에 2억이었다. 근데 집가상승률이 5%래요. 그러면 이거는 1 플러스 0.05에다가 1승이니까 1.05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례가 100이라면 얘가 105라는 뜻이에요. 1.05가. 그렇게 해도 이제 된다. 그럼 우리가 이건 0.9가 나올 거고요. 그건 1.1이 나오죠. 그럼 직접 하셔야 됩니다. 2억에다가 0.9 곱하기 1.1 곱하기 1.05는 2억 790만 원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4번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정리해 봅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4번인데 자, 우리가 이 거래사례 비교법은 얘가 장단점에서 잘 나와요. 시장성을 근거로 하죠. 그 다음에 과도한 호황 불황계는 매우 유용하다.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 사례가 호황인데 대상이 불황일 수도 있잖아요. 극심한 경우는 유용성이 좀 떨어지죠. 그다음 우리가 배웠던 거 다 정리합니다. 감가수정은 그 내용 요소가 경제적 요소로 간다는 거 중요하겠고요. 평가 목적과 이 기준점은 평가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됩니다. 개분석은 후, 개체,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채용을 판정하고요. 자, 우리가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실질 조사를 한다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은 실질 조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정답은 4번만 맞다. 그렇게 정리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쉬었다가 32강 들어가도록 하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